네, 뭐 경제를 알아야지 돈이 보이겠죠. 지금 뭐 안과 밖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뭘 봐야 되는지 저희가 핵심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국정자원 화제 이슈, 네. 이제 이게 소잃고 외양간 가치는 그 격이라서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주와 그리고 뭐 컴퓨팅 관련주,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주가, 네. 이제 튀더라고요. 네. 좀 아쉬운 이슈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셨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대전에,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카카오 데이터 센터, 네. 화재 사건을 겪었습니다. 3년 전. 예, 그때 이제 사실은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전 국민 생활에 사실은 극도의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민간에게는 이게 거의 사회적 안전자본이다라고 해서 백업도 준비하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정부의 시스템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많은 국민이 몰랐고,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좀 깜짝 놀랐죠. 약 647개의 중요 행정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실 화재가 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한 47개 서비스, 그러니까 7.3%는 이제 복구가 되고 있는 된 것 같고요. 네. 한 504개 정도, 그러니까 77%는 복구 중에 있다. 이렇게. 아직 멀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6개 서비스, 그러니까 14.8% 정도는 사실상 전소한 것으로 일단은,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뭐 이건 적지 않다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복구 중이거나 복구 전소된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재복구를 해야 되는, 네네. 이 부분에 걸려 있는 이제 수많은 이제 행정 서비스가 적게는 며칠에서 많게는 전문가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의 2달까지도 예상하는 정도니까 국민 불편이 뭐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고요. 개별적인 정보 서비스가 멈췄을 때 그게 이제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주민등록증, 디지털 주민등록증 하나만 잘못돼도, 그렇죠. 각종 인증부터, 예, 시작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우리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이제 신규 뭐 계좌 개설이라든지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 남기는 교훈이라면 정부가 어쨌거나 데이터 센터를 백업 시스템 없이 관리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있는 것과 2배로 백업은 강화할 것이다, 네네네. 라는 게 일단 업계 전망이고요. 네. 또 이제 전소에 대비한 쉽게 말해 이머전시 플랜 같은 것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예, 그래서 이제 BTJ에 관한 그 업계 전망이 조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안 또는 백업, 솔루션,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조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그 호재의 규모가 아직은 잡히진 않습니다. 정부 일단 연말 긴급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다만 정부의 방침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고,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한 민간 대규모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자들에게도 동일한 정도의, 네. 어떤 그 규제 내지는 이 보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KT라든지 이런 통신 관련한 해킹, 그렇죠. 뉴스까지도 연이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백업, 데이터 관련한 종합적인 공급 업체들에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특히나 우리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좀 집행할 때 좀 줄 가능성도 있고, 그쪽에서 뭐 민간 기업 때문에 신경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는 이 보안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런 관련주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소잃고 외양간 가치는 이슈 안에서도 이 투자 전략은 또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 잘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100% 제약 바이오 관세에 이어서, 네. 이제 칩 개수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인가. 네. 너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 싶은데, 일단 반도체 영향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삼전과 SK하이닉스는 크게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네. 예. 지금 일단 그 종합적인 국가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품목 관세가 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품목 관세 관련한 이슈가 또 드러난 게 2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의약품과 반도체인데요. 먼저 의약품 쪽을 먼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본인의 이제 SNS에 써놨어요. 그래서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10월 1일이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10월 1일부터 미국 관련한 의약품의 제조 공장을 미국에 두거나 건설 중이지 않으면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일단 공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뭐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행정명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현실화된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해에 미국에 약 2조 정도의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의 수출을 전체적으로 포션으로 보면 2%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큰 수입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의약품 중에서는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약 20%, 정확하게는 18%에서 20% 사이거든요. 작년에 18.8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2조 정도의 수출 시장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의약품 시장 20%를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그 섹터 내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만약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큰 제약사들은 조금 미국의 예공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 제약사죠. 일라이릴리의 공장을 현재 인수하는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의 한 수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당일날. 그래서 이제 그 공장을 통해서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가 100이 된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은 일단은 제외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오늘도 소폭이긴 하지만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2022년에 뉴욕에 있는 시큐러스에 있는 공장을 이미 인수해서 가동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데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로직스도. SK 바이오도 미국 본토는 아닌데 미국령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에 생산실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빅파마들은 사실상 예공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현지 공장이 없거나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일단 덩치가 커서 조만간에 인수 협상을 하고 있거나 여차하면 바로 인수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제약주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이즈로 봤을 때 중소형 제약주 중에 수출 비중이 높은 섹터에게는 확실하게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약품들에 주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냐면요. 이제 보톨리늄 톡신 정도 같은 그런 상품입니다. 뭐 개별 상품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상품이 왜 중요한, 그 상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을 제외한 다국적 라인에서 미국 시장을 결국 놓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 경쟁 라인 중에서 우리의 상대 경쟁국이 유럽이거나 일본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와의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단단히 로 접근해 있는 상품 이게 타격을 입어요. 거기는 15%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유럽과 일본이 현재 15%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은 상황이고 문서 서명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100을 받는다면은 안 그래도 점유율 차이가 단단위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세 관련해서는 거의 7배 이상의 불이익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런 업종들에 한해서 주력 수출을 하고 있는 섹터나 그 제약사에게는 조금 악재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큰 회사들은 또 생각보다는 예공이 크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우리가 좀 강점을 두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낙담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확정적으로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만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쪼개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미국에 반도체를 수입하려고 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양과 1대1의 비율까지는 관세를 면해준다. 그러면요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많으면 거기에 이제 반도체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량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요 글로벌리한 생산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무리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더라도 일단은 좀 수입량이 더 많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업체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별 수입량과 수출량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떤 수입하는 제품, 뭐 노트북, 칫솔 뭐 할 거 없이 여러 제품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으면 그 칩 내용, 물에 따라서 추가 관세를 그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 카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수입량에 비해서 더 내든지 각각 제품에 숨어있는 반도체만큼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공을 피하려면 또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해라라고 하는 결국은 유인책인데 사실상 우리는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뭐 수입량과 수출량을 조금 맞추는 부분은 크게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설사 조금 수입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글로벌리하게 독점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각 제품에 들어가는 칩 관세가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아직은 검토입니다만 현실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노트북, 아까 얘기한 전동칫솔뿐만 아니라 반도체 안 들어가는 제품 없거든요. 그런 제품군마다 사실은 추가적으로 관세가 반영돼서 물가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수출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하나의 허들이 또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아직은 조금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모든 제품들의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미국도 이걸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약간의 미국 내에서도 신종론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관세는 조금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셨지만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이런 무리한 관세 정책, 우리로 봐선 그런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코앞에 닥친 게 셧다운 우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는 회계연도를 연말에 끊고 1월 1일에 시작하는데 미국 회계연도는 9월 말에 끊어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사실 그냥 새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말에 국회에서 뭐 10월부터 그렇죠, 10월부터입니다. 새해 회계연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국회에서 뭐 여야가 뭐 예산을 통과하는 시일을 넘겼나 하는 것처럼 그게 시일을 당겨서 미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0월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 새해가 사실은 이번 주 시작되는데 아직도 내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공화당에서는 이 협상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임시 예산 7일짜리라도 통과해달라고 7일짜리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마저도 부결된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당장 만약에 10월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위 말하는 예산이 없는 상황.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 상황이 현재 코앞에 닥쳐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뭐 국방 치안 같은 필수적인 부분은 물론 이제 굴러갑니다만은 비필수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닫습니다.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을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 서비스가 사실은 멈추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재정 관련한 집행이 이제 난맥상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미국 정부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사실은 시장에서 좀 뭐랄까요, 노이즈라고 예상되고 있는 게 뭐냐면 10월 3일이면 고용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10월 15일이면요 CPI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도 쉬어요. 문 닫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아까 우리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플레, 고용, 이런 미국 경제 지표의 지금 추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루하루가 사실은 이제 민감하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표가 자칫하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주요 지표를 예상한, 사실은 그 예상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시장이 탁탁 맞춰서 사실 자금 집행 계획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예측 자체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금 집행에 굉장히 혼란을 겪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게 그럼 셧다운이 했다가 만약에 보고서가 안 나오면 나중에 나오는 보고서면 그럼 뭐 시일이 좀 늦어지는 것 뿐이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착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미국 연방 공무원이 바로 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이제 급여가 안 들어오는 대신 잠깐 문 닫고 쉬는 거거든요. 이런 건 실업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에는요. 고용에 들어가는 우리 보고서에는 임금 지급된 걸 카운팅하거든요. 근데 지금 임금 지급 없이 당분간 문 닫아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칫하면 첫 번째 고용보고서나 그 다음에 돌아오는 고용보고서에 지금 셧다운 동안에 만약에 이게 길어질 경우에 이걸 못 받는 공무원 통계가 이제 거의 비고용 상태로 잠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신뢰에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데이터에. 그 다음에 다음 데이터 나올 때 거꾸로 소급해서 다시 수정되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혼란과 착시를 요구할 수가 착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국제 경제 금융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이제 굉장한 사실 부담입니다. 매년 이런 어떤 노이즈가 나오는데 미국 신뢰도에도 굉장히 안 좋아서 한때는 이런 식으로 셧다운이 계속된다면 미국 신용 등급도 낮추겠다라는 게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하나의 노이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도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불확실하다는 건 참 리스크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아무튼 뭐 역발상 투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우리나라 환율 비상이에요. 오늘 뭐 그렇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그래도 1,400원 선 위에요. 네, 환율이 올라가는 다양한 원인은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나마 조금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제 미국을 다녀와서 미국과의 환율 협상을 내가 해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장은 말한다고 하죠. 처음에 시장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12월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한덕수 총리가 통화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한미 관세 협상 얘기할 때 관세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의제에 환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추가적인 환율 관련한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동안 없던 이슈가 하나 혹이 늘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의제로 부상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나라고 할 때 추가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구현철 장관이 미국과 환율 협상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한미의 새로운 환율 아젠다가 올라온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뭘 협상했다는 얘기냐라고 해서 시장에서 추론하는 거는 미국이 사실은 이제 연례로 늘 이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표를 주로 따져요. 미국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갔느냐, 뭐 무역 흑자가 얼마나 되느냐, 각국의 무역 흑자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어떤 재정 조치를 통해서 그런 걸 유지하느냐 이렇게 보는 기준이 3개 정도 있는데 3개가 다 해당되면 환율 조작국이에요. 2개가 되면 와치리스트입니다. 관찰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와치리스트에 있거든요. 근데 내년 지정을 앞두고 한미 간의 당국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지정하기에 앞서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한테 들어봐야 될 해명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에 관해서 일단은 얘기한 거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환율도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 올라간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구윤철 장관께서 어쨌거나 긍정적인 뉘앙스를 얘기했고 조만간에 주요 내용이 발표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갑자기 우리 입장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 현상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력 때문에 현재 1,410원까지 주말 사이 굉장히 올랐던 환율이 그나마 조금 현재 기준으로 소폭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1,4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구간은 정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아마 이 정도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 또는 지금 1,400원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속도가 빨랐어요. 맞아요. 보통 1, 2원 움직여도 사실은 환율은 큰 건데 거의 10원 가까이 이렇게 탁탁 치면서 며칠 새에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장 굉장한 부담이에요. 앞으로 이제 1,400원 내외에서 우리 환율 당국의 어떤 지혜로운 전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마켓나우 리뷰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릴 거고 지금 네이버가 28만 원까지 27만 8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나무 합병 이슈 너무 뜨거워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작은 공룡이 큰 공룡을 먹어 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나무 시총이 12조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총도 뭐 물론 비상장입니다만 장외 시총이 더 크고요. 매출, 영업이익 할 거 없이 영업이익도 뭐 영업이익만 단편적으로 보면은 뭐 두나무가 거의 조 단위 가까이 가거든요. 9천억대 수준이니까요.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은 1,600억 남짓이니까 1,600억 버는 회사가 1조 버는 회사를 사실상 삼킨 모양새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현재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미 뭐 우리나라 탑이긴 합니다만은 신성장 동력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늘 퀘스천이었어요. 그게 나와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AI 시대에 별도의 모멘텀이 있을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뭐 소버린 AI라든지 등등등 해서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시화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사실 예상 못한 가상자산 시장을 통한 이 사업의 확대라는 모멘텀을 시장에 던진 거니까요. 늘 네이버 투자하는 분들이 굶주려 왔던 소위 말하는 확장성에 대한 새로운 답 이걸 준 거다 이렇게 보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가 기존에 갖고 있던 포탈 또 지급결제, 뭐 페이 같은 것들이죠. 콘텐츠, 쇼핑 이걸 다 합쳤는데 여기에 만약에 가상자산 시장까지 얹어지고 추가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가 정말로 여기에 탑재가 된다면 그야말로 네이버가 슈퍼 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네이버의 지위보다 몇 배 정도 더 사실 공고화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입니다. 반면에 이제 두나무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큰 공룡이 왜 작은 공룡한테 사실은 이제 집어삼켜지는
병합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두나무 입장에서는 뭐 세계 3, 4위 정도의 큰 거래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이긴 합니다만은 거래라는 단순한 이런 위탁 사무 말고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두나무 투자자나 직원들이 원하는 상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 현재의 사업 모멘텀, 단일한 모멘텀 하나, 그리고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사이즈 만으로는 나스닥 상장이 쉽지 않다라는 게 현지 전망이었는데 네이버라는 우군을 얻음으로써 신뢰도가 높아지죠. 추가적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라는 명분을 확보하니까 네. 추가적으로 상장을 통한 엑싯 또는 성장 이런 거에 있어서 우군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의 시너지를 양사가 노린 거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으니까 뭐 이런 빅딜이 될 텐데 어쨌든 네이버 기업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잡는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경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박시돈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